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장님. 우리 시장 좀 어렵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에 2,800선 넘어서 쭉 가는가 싶었는데 네. 다시 2,800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네. 있고요. 이번 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도 부담됐던 게 달러였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 9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발목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에서는 AI 반도체들이 급락 반전을 하면서 좀 시장이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말에는 PC 물가, 그리고 26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여전하고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2,800선 고지 넘을 때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아무래도 좀 힘이 됐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 텐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지난주 흐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코스피가 올라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외에는 수급 주체가 좀 뚜렷하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선물 매매도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네. 이런 흐름 안에서 외국인 선물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를 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선물 매매를 모두 총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 안에서 외국인 현물 매매는 달러 흐름들에 원달러 환율 흐름에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 선물 매매는 채권금리 등락에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 원달러 환율은 더 올랐고 채권금리는 4.2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외국인 현 선물 매매가 좀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코스피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번 주말 PC 물가가 또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초중반까지 좀 쉬어간다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외에는 지금 딱히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환율과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환율 말씀하셔가지고 요즘 불안불안한데요. 네. 달러 인덱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게 유로화 약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지난주죠. 6월 둘째 주는 유로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엔화 약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둘째 주에는 유로화가 0.9%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셋째 주, 지난주에는 엔화가 한 주 만에 1.5%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106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림들까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유로화 약세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화 약세에다가 엔화 약세까지 이중고 짚어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네. 그리고 달러화 강세의 한 원인이라면 플러스 총선, 30일에 1차 투표 있고 네.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6월 30일 날 1차 투표, 7월 7일 날 2차 투표가 있어서 거기 그 결과에 따른 등락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은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들을 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 의회 선거가 끝난 뒤에 9일 날 프랑스가 의회 해산을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기 총선이 결정됐고, 극우파 국자파 간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서 재정 불안이 커졌고, 그리고 극우파는 안 된다, 극좌파는 안 된다라는 여러 시위들이 발생하면서 단순히 정치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재정 불안, 그리고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까지 확산되는 과정들이 좀 일련의 엔화 약세, 그리고 특히 프랑스 CDS 폭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랑스 CDS 흐름들을 보면은 지난주 18일 고점으로 약간은 좀 급등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한 불안감들이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7월 7일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급격한 약세를 보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프랑스 선거 결과에 따른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엔화 약세 압력은 정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새로운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30일, 7월 7일 네. 그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른 등락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엔화 말씀하셔가지고 엔달러 환율 보니까 네. 160엔 수준까지 거의 올라와 있던데 엔화 약세의 배경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했고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국면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국채 매입 조정을 국채 매입해왔던 것을 감액하는 계획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언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에 무색하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이 엔 약세를 좀 유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1일 날 일본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 발표됐습니다. 즉 더 통화정책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 없겠다, 정상화의 속도를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로 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엔 약세가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엔 약세가 어떻게 진정될까라는 고민들은 좀 커지겠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그림들을 한번 열어놓고 본다면 일단 미국은 일본을 환율 대상국,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1년 만인데 그만큼 미국도 엔 약세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출 환경 악화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경계 심리를 좀 표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엔 약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거꾸로 일본의 물가 상방 압력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엔 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160엔 돌파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160, 165로 가는 그림보다는 160을 넘는다 하더라도 고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약세 압력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투기적 포지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엔화 약세가 전개될수록 좀 다소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포지션은 오히려 순매도를 줄여가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추세 끝단에 일어나는 좀 과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 지금 추세 끝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네. 봐주셨습니다. 위안화도 요즘 좀 약세 보이고 네. 있는데 중국 경기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나뉩니다.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또 실업률이나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네. 것이라는 의견 엇갈리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 실업률 문제라든지 그것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완만하게 약해지는 그림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흐름들이 계속 약해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한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등락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기 사이클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 중국 수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물가 데이터, 그리고 최근 나왔던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더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더 회복되는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중국 경기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고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사이클적으로는 지금은 저점을 통과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왔던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3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졌고, 이런 그림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시차로 두고 좀 더 경기를 조금 더 올려가는 사이클에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자 수출과 물가,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하반기 회복이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추가 상승 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무엇보다도 실적이겠죠. 2분기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전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본다면 하단은 좀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2개월 선행 EPS는 27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PER 10배가 2,770이라는 의미죠. 4월 말 5월 초만 하더라도 250대였습니다. 약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7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10배 기준으로 하면 270포인트가 오른 건데, 이런 그림들이 열려 있어서 저는, 코스피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등락은 좀 불가피하겠죠. 채권금리 흐름, 달러 흐름,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시장의 등락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 선물 매매입니다. 최근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선물이 매수하면은 선물에서 매수를 하면 급반등,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맞물리면서 하락.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채권물이 하향 안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4.4, 4.5에 달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2,800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선행돼야 될 조건은 채권물이 안정. 두 번째로는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6에 근접하고 원달러 환율은 1,39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105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편안하게 위쪽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좀 3,100 이상으로 열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등락이 좀 불가피하다. 특히 6월 FMC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그로 인한 채권물이 등락, 달러 인덱스의 변화가 좀 시장은 억누를 수도 있겠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리 인하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좀 더 위쪽으로 방향성을 맞춰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뭐 코스피 상단 3,100까지도 열어두고 계시다. 다만 실적 중요하고 채권 금리, 달러 흐름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아무래도 PC 물가. 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 PC를 아무래도 뭐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 예상과 부합할 경우에 또다시 뭐 금리나 기대감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PC 물가 전망을 본다면 4월 대비 둔화되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데이터를 보면 네. 거기서는 이제 6월 CPI, PC까지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번 PC가 둔화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패드 워치라고 해서 아마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7월 FMC 금리 인하 확률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심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 50%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즉 7월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90%에 육박한다.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그림이 여전히 유효한데 만약에 5월 PC를 확인하면서 7월 F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게 된다면 좀 더 시장 상단을 열어놓고 그리고 채권금리 하단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PC 물가 결과 이후 패드워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7월 FMC 금리 인하 확률 통화정책 확률을 좀 더 체크하신다면 지금 시장 상황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전과는 다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5월 PC 발표 이후에 패드워치에 가서 그 7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을 체크해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를 두고 고점 경계론과 네. 또 뭐 더 간다는 견해 팽팽합니다. 뭐 엔비디아 이틀 연속 뭐 3%대 하락했고 갈피 잡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26년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있고 26년까지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방향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근거에 대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뭐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등락은 좀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21년 이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PER 45배 근접하자마자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유효하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되거나 중요 분기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컨디션이 좀 더 세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이번 주 26일 마이크론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뭐 거품이 꺼졌다,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적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등락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워낙 급등을 했죠. 그리고 뭐 쏠림 현상도 심했고 이에 따른 뭐 눈높이 조정 그리고 다른 업종들과의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시장은 좀 쉬어가되 업종별 흐름은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 짚어주셨고 26일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보면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이제 살아나는데 주가는 신통치 않고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수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아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미국 AI 반도체가 쉬어가는 국면에서 한국 반도체만 차별적으로 뛰어오르는 그림들은 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닉스와 전자 간의 차별적인 흐름들이 아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모멘텀에 대한 AI 모멘텀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은 좀 쉬어가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매력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메모리 반도체의 매력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뭐 HBM 관련주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업체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특히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수주를 받으면 올라가고 수주를 못 받으면 떨어진다라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은 전자의 절대적인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만으로도 시장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방향성 자체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들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 실적 좀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수출 물량이거든요. 그동안 수출 금액은 늘었지만 가격 급등에 의한 수출 금액 증가였지 수출 물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을 저점으로 수출 물량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5월 수출 물량도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림 하에 저는 전자의 부진한 흐름들도 좀 메이크업되는 그림들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반도체 수출 물량을 주목해보고 계시는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뭐 음식료처럼 실적 기대감이 크고 수출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는 종목들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이 멈춰 있을 때 아니면은 등락을 보일 때 차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 많은 분들이 주도주에 대한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의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대안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일 때는 이보다는 좀 더 대형주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 음식료 같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수출주들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실적, 업황, 수출 모멘텀 강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을 염두에 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던 만큼 시장 상승할 때는 쉬어갈 수도 있다. 약간 투자 전략을 잘 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그리고 또 하반기 시장 대응 전략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번 주는 등락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피해가기보다는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7월까지 좀 상단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00선 중후반대에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7월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확률, 시점에 대한 논란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거든요. 지금 6월 CPI까지 둔화된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7월 말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등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까지는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되 8월 달 조정이 있다면 좀 추세적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고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좀 시장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7월에는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8월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되 8월 레벨 다운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하반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월까지는 단기 트레이닝에 좀 집중을 해보고 8월에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